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경선 레이스 너무너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재미도 없고 밋밋하고 1등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대선판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사실 꼴찌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가 짓궂지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예. 자, 이거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난번 예비경선 때 6번으로 사실은 될까 안 될까 사람들이 내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예. 그때 뭐 양승조, 최문순 이런 분들하고 누가 될까 뭐 이랬는데 사실 저는 당연히 김두관 의원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분위기가 아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나는 한 번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치분권 영역에서 제가 쭉 활동을 해왔고, 네. 또 어려운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 우리 당의 깃발을 들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올라갈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일 꼴찌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표정 관리를 했는데, 네. 전국에 저를 염려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마음을 많이 졸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작년 총선도 다른 분들은 밤 11시, 새벽 1시 다 결정된, 저는 새벽 3시 반에 정도 결정됐거든요. 아. 저 양산에서. 네. 그래서 어느덧 별명이 붙었어요. 옆에 사람들 마음 졸이게 하는 선수라고. 아니, 이렇게 사실은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제 해탈의 경제 오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경선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후원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후원금 네. 모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계좌를 개설한 지 3일 만에 15억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좀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두관 의원님은 후원금 모금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왕년에는 정말 저도 이재명 후보처럼 됐는데요. 왕년에는. 예. 네. 지지율이 꼴찌라 그렇게 활발하게 후원금이 모이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많이 모아졌고요. 아마 제가 이제 쭉 경선 과정에서 좀 실력을 발휘해내면, 네. 원래 제가 전국 네트워크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풀뿌리 활동을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또 출판 기념회에 책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네네. 1차적으로 또 후원금을 한번 받은 셈이 됐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금액이 들어와 있고요. 네. 계속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두관 의원님은 사실은 상당히 그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이 영향권에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스토리가 있는 그런 후보인데. 스토리는 있는데 정책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 부족. 아유, 정말 솔직하십니다. 자, 그 민주당 예비 경선 토론하실 때 오행시 짓기를 하셔가지고 히트를 치셨습니다. 친문 그렇습니까? 김두관 이렇게 돼 있던데요. 예. 친해지고 싶어서 문자를 엄청 보냈습니다. 김두관입니다. 아, 그리고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 다 모른다는 김두관입니다.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예, 마지막 관심 좋은 네. 가지 주의소 이랬죠. 네, 이게 인지도 면에서 지금 좀 더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니, 김두관 하면은 우리 다 아는데 왜 이런 친문 김두관이라는 오행시를 지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늦게 출발을 했고요. 네. 또 한 40대, 50대 이런 선배님들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잘 알지만 네. 2030 이런 청년 세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네. 요즘 또 SNS 시대니까 그런 걸 잘하는 분들 지지를 견인해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이슈 파이팅 이런 거 제가 좀 약해요. 그냥 제가 뚝심을 가지고 그냥 행정을 쭉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제 장점인데 네. 이렇게 파이팅을 잘 못해요. 이슈 파이팅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지도가 다른 분들 비해서 많이 낮았고요. 네. 지난번에 간당간당한 게 이제 최문순 지사 후보님 워낙 뛰어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모든 평론가들 하루 전날 네. 최문순 지사님 올라간다고 하는 바람에 맞아요. 네. 조금 긴장은 하긴 했죠.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아, 그럼요. 사실은 우리 당의 시야가 영남에서 네. 제가 이제 득표력으로 제 경쟁력을 입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11년 전에 제가 이제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네.
53.5로 경남도지사에 당선이 됐는데 그거는 좀 10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김포에서 조금 수월하게 재선할 수 있었는데 예. 당의 요청으로 낙동강 전선으로 제가 이제 파견을 간 셈이죠. 아. 근데 이제 80일 만에 네. 제가 그 어려운 양산에서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사실은 그 제 경쟁력을 선거를 통해서 입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만 하면 네. 사실은 양당으로 강하게 표가 결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을 일궈온 사람이 아니면 표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4년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부산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 대선 당시에는 사실 문재인 후보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왔는데 나중에 개표를 해보면 16%밖에 안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가.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갈고 닦은 사람들이 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는 그동안 지역 기반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호남이냐 뭐 부산이냐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네. 내 경쟁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네요. 대구 경북하고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하니까 네. 우리가 표를 대구 경북에서 개인에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공학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도 항상 어? 어려운 데는 험지는 꼭 우리 의원이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예, 저는 뭐 험지 전문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둑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 예. 중도에 관둔 선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던데 어때요? 아니, 중도에 그만둔 거는 한 번인데요. 네. 2010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우리 이제 경남 민주개혁 세력들이 저를 도지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네네. 제가 도지사 절반만 하고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이제 경남도정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욕 좀 얻어먹으셨어요 그때. 아 정말 뭐 집 나가니까 개고생이었죠. 뭐. 제 후임으로 이제 좀 그 홍준표 의원. 네. 지사가 왔는데요. 네. 네. 뭐 당대표 출신이 마을 이장 출신 도지사보다 잘한다는 분들은 욕을 안 하시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제 정책을 많이 손들며 했거든요. 네네. 무상급식이라든지 도립 진주 어려운 이런 거 없애다 보니까 네. 일단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에 대해서 이제 불만 있는 분들은 먼저 이제 저를 한번 심하게 욕을 하죠. 그렇죠. 왜 우라질 사람이 그만둬가지고. 말이야. 네. 그 도지사 어렵게 만들어줬더만 중대에 그만두. 그래서 제가 경남도민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드렸고요. 네. 뭐 평생 제가 정치를 잘 해도 다 갚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번에 정세균 전 총리가 예비 경선할 때 이광재 네. 후보 당시에 후보하고 이제 같이 연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타겟으로 사실은 김두관 의원이 지목이 됐었어요. 단일화를 저는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선에 올라온 6사람이 네. 자기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때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께서 한번 오찬회동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하고 박용진 후보 그리고 네. 추미애 후보는 끝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기는 했는데요. 네네. 또 뭐 워낙 뭐 정치가 움직이는 생물이라 하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이제 사실 이게 계속 가느냐 못 가느냐도 민주당은 또 항상 가지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어떤 넘어야 될 산이 있지 않습니까? 친문이나 비문이나 이런 내용인데 지난주 예. 정성호 의원이 저희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우리 방송 출연하셔서 이재명이 친문이 아니라는 거에 절대 동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두관 의원님은 친문 김두관 이렇게 오행시를 지을 정도로 친문이다 이런 걸 지금 타이틀 내세우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좀 더 로얄티가 높다 그런 주장을 뭐 그냥 하는 거죠. 민주당은 이제 친문 비문으로 나누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민주당과 대들보 같은 분이잖아요. 네네. 지금 5년 차인데 뭐 지지율이 40%인데 우리 당 후보들 아무도 그 지지율에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제 기조를 개성해서 더 잘하겠다 이런 각오로 다들 지금 임하고 있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아닌 시절에 네. 대표를 할 때는 개판 논쟁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을 정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정성호 의원 얘기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자연스럽게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재명 후보를 사실은 이제 1등이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조금 공격하는 모습이 있었다가 이제는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조금 이 포인트가 옮겨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군필한 후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찍은 사진 한 장이 이제 팔을 들으면서 사진 한 장 나와 있는 모습이 이제 화제가 됐었었는데,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네, 그래서 저는 뭐 차라리 미필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네, 나는 빠지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소년 시절에 공장에 다닐 때 네, 그 사고로 이렇게 팔이 굴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갔는데 이제 그 4명의 군필자를 넣어서 이렇게 누가 한 것은 네, 명백히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의 군대를 미필한 걸 지적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열한 마타도에는 내가 동의 안 하겠다고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좀 썼더만 그게 그렇죠. 굉장히 그 화제가 반향이 됐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수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정책을 놓고 네, 충분하게 뭐 심도 있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정책 검증도 아니고 우리 당의 소중한 후보를 완전 흠집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누가 되더라도 6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그런 건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어렸을 때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공장을 다녔던 이재명 지사가 당시 그 기계에 팔이 끼어가지고 팔이 좀 굽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을 들 수 없고 훈련을 못 받기 때문에 군대에 못 갔는데 그거를 이제 겨냥하는 듯이 군필자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뭐 한 그런 홍보 사진은 사실은 되게 좀 치사한 거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기획을 도대체 누가 해서 누가 만든 겁니까? 아마 뭐 극렬 지지자들이 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거고 당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점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자를 높이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네. 높아지지도 않고 네네. 도움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 이제 조금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연상이 돼서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그 어제 며칠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세금 뭐 걷어가지고 뭐 하려고 나눠주냐 아예 걷지도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또 의원님께서는 아니 어차피 뭐 대변으로 나갈 건데 밥은 왜 먹냐 이런 얘기가 한번 또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 요즘 말을 좀 세게 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예, 아니 저 꼴찌 후보가 세게 네. 좀 해야 네. 주목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세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말 중학생도 잘 아는데 본인이 네. 그걸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세금을 똑같이 걷어 똑같이 나눠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렇으면 그 말이 맞는데 그렇죠. 세금이라는 것은 공공재고 그거는 뭐 재산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그 세금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좀 부과를 해서 그 네네. 돈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공공재로 쓰지 않으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네. 네. 근데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비판했죠.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이랑 처가 관련해서 지금 공격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 뭐 근데 윤 전 총장은 나는 뭐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로 이렇게 뭐 규정한 거고 윤석열 전 총장 부인하고 처가 관련된 문제는 네. 그 좀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의 가족 문제를 네. 본인과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윤 총장이 이제 검찰 조직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 걸 감안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검사 사이 검사 남편을 방패막이로 장모나 부인이 특정 범죄를 네네. 대담하게 저질렀다면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네. 우리나라 검사라는 게 수사 기사를 통해 누구는 살릴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 뭐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 언제든지 감옥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만큼 관련 사항이 성역 없이 철저히 다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요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중도 확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그래서 윤나땡이라는 게 인기가 있다는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지나친 것 같고 여전히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를 하고 있고 어쨌든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사람인 전 검찰청 검사가 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참 어떤 그 역사학자가 네. OECD 그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쓰셨던데 정말 정확하게 그 맥을 짚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돼야 된다. 지금 이 현상을 보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사실 뭐 30년 만에 이제 공수처도 네. 그 설립을 하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6대 주요 범죄에 대한 그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도 네. 그래서 여전히 좀 약간 좀 위협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검찰 개혁은 우리가 중요한 과제, 또 언론 개혁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로 일부 남아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깜짝 입당하면서 또 윤석열이냐 최재형이냐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 아니다 뭐 계속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관료들은 왜 다 국민의힘으로 갈까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제왕적 대통령이면 뭐 감사원장, 전 검찰총장, 전 뭐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그렇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도에 도달했던 거고요. 네. 최재형 원장 입당을 했지만 뭐 갑자기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그래도 여의도의 그 정치 흐름을 이제 5년 차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는데 네. 뭐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정당적인 관록 있는 분들하고 레이스를 최재형 씨가 펼쳐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는 뭐 전 총장 입당 여부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쪽에 야권의 대승구도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은 뭐 입당할까요 그러면? 윤 총장이 그냥 뭐 국민의힘에? 당장 입당은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야권으로 갔을 때 네. 뭐 단일화가 되든 입당을 하든 그때쯤 되면 야권의 대선 구도의 흐름을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 얘기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생각나네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분이 오늘 뭐 대한민국 금기 깨기 이런 제목으로 책을 또 출간한다고 그러시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뭐 조언도 구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뭐 아마 그 책 내용이 일부가 소개됐던데 네. 제가 제안했던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 네. 주거권 하는 그런 내용도 저하고 일치하는 게 하나 들어있다고 그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아마 개헌을 내서 네. 뭐 좀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걸 그 주장하는가 봐요. 네. 권력 구조를 약간 변경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마 그런 그 흐름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지 않는가.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윤석열, 최재형 다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뭐 능력 있는 관료라 하더라도 네. 또 관료 영역하고 종합행정인 정치 영역하고 좀 달라서 뭐 지키는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지를 높이 받을 수 있을까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라는 한계점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사실은 제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 마지막까지 아껴뒀다가 지금 이제 여쭤봅니다. 몇 개만 제가 질문할 건데,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상승세를 지금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추미애, 뭐 박영진 후보 이런 분들도 좀 바짝 뒤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2등 싸움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나와요. 자, 그러면은 2등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승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더 잘할 미래 그 사기민주 개혁 정부를 이끄는데 누가 가장 책임자인가가 하나 판단 기준이 될 테고요. 네.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당내 인지도 싸움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라는 유력한 야당의 대선 주자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누가 있는가 이런 게 후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게 어쨌든 중도와 중원에 많은 표를 획득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의 전략 지역인 보울경에서 적어도 40% 정도 득표를 해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데 네. 그 점을 이제 다르게 좀 본다면 저도 뭐 충분히 그 상위권을 형성할 수 있고 또 네. 대선 투표를 해서 한번 뒤집기 역사를 한번 보여줘야죠.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 라디오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험난한 들판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온 분이 아니다. 이거는 뭐 좀 당신은 그동안 너무 꽃가마만 타고 있었다 이런 얘기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건 세간의 평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아오고 잘 살아온 거는 분명히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 우리 당이 험난한 영남에서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래서 평가를 그날 물어서 정통성 요즘 시비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와 관련해서 다들 본인들이 다 정통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당의 정통성이 sell려면 그래도 험지나 어려운 곳에서 당당하게 네. 자기 몸을 던지고 이렇게 한 분들이 더 정확하게 평가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영남에서 9번 도전에 4번 당선되고 5번 떨어졌는데 네, 네. 승률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고 또 영남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도전하고 희생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평가를 묻길래 그렇게 일반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너무 그동안에 편하게 이 정치를 해왔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거 관련해서 좀 본인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시는군요. 지금 예, 그렇고 두 분 네. 총리님 훌륭하게 국정을 해왔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부동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틸다 제이님께서요. 페어플레이 김두관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고요. 이수정님께서도 김포 시민인데 김두관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김포 시민들한테 참 송구한 게요. 네.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저를 품어준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참 송구스럽고 네.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김포에 삽니다. 주말만 이제 제 지역구를 가지 않습니다. 네, 항상. 네. 그렇군요. 네. 회사원 수수님도요. 안녕하세요. 김두관 의원님. 2030 세대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의원님의 생각을 차분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2030 세대들하고 좀 더 이렇게 소통을 좀 자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김태창 님도 김두관 의원님 도전 정신 인정합니다. 심플님은 이제는 김두관. 야, 오늘 뭐 갑자기 팬들이 들어왔나요? 플랜유님. 만찍남. 만나면 찍게 되는 남자 김두관. 이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개수님도 김두관 의원님 화이팅하고요. 오늘 아주 그냥 잘 나오셨네요. 앞으로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쪽으로 지금 발표할 것 같고, 뭐 한 3주 정도 수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9월 말이나 뭐 10월 초 얘기 나오던데 9월 말에 또 추석이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국정감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연기하는 게 일단 연기에 찬성하십니까? 그리고 찬성한다면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4당제가 객상이 됐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정부 여당이 민생 챙기고 이 코로나 방역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문제에 대한 올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의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연기하는 쪽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셔서 네네. 그렇게 연기되는데 연기 시점은 당 지도부가 오늘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지도부의 중앙선관위 결정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네. 정말 착한 남자 김두관이네요. 감사합니다. 지도부 결정에 따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아주 응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관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